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어. 우리도 뭔가 해야 돼. 네 분께서 오늘 시간 많이 주면 방송 한번 재밌게 해보겠다고 예.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코너 다 없애고 네 분들과 1시간 동안 함께 하겠습니다. 기분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요. 기분이 벌써 나쁘시면 어떡합니까? 네, 기분이 좋든 나쁘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25%포인트 차 정도 나는 것 같은데 네. 한 분 한 분 지금 상황을 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통상 그 사전 투표가 민주당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았고 오늘도 사전 투표함부터 개표를 했는데 30% 이상 민주당 후보가 앞서가다가 이제 본투표함이 개표가 되면서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25%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아직 절반의 개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득표율 차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인데 네. 그래도 20% 정도는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 뭐 그래요? 욕심 같아서는 10% 초반대까지 좁힐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보겠는데 그래도 만약에 10% 초반대로 좁혀진다고 해도 참패죠. 네. 참패는 참패예요. 왜냐하면 수도권 선거에서 그것도 서울 강서구가 서울에서는 민주당의 우세 지역이라고 합니다만 경기도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경기도 남부나 서부에 비하면 서울 강서구가 국민의힘 입장에선 사정이 조금 더 나은 곳입니다. 경기도 남서부는 강서구보다 더 힘들어요.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근데 강서구에서 10% 이상 벌어진다? 뭐 지금 보면 자칫 잘못하면 20% 이상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회사로 치면 망한 거죠. 아니죠, 의원님. 아직 잘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저희 끝날 아니, 때까지 아직 끝나지 끝나지 않았고. 근데 예. 김용남 의원님 저렇게 나오시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원님도 그때 그 개표 방송에서 당선 유력인가 떴는데 확실 낙선하셨잖아요. 떴었죠. 확실도 잠깐 확실까지 떴었어요. 했는데 네. 낙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요. 제가 언제 끝났다고는 안 그랬어요. 네. 근데 일단 투표율이 높은 건 사실 상당히 높은 건데 저는 40% 초반 정도 예상했었는데 상당히 높은 거예요. 48.7%. 7%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기도 하고 양쪽이 다 결집했다라는 걸 다 보여주는 거고요. 네. 확실하게. 그리고 저는 지금 여태까지 나오는 표 차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제가 아주 흥미롭게 보이는 게 이게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라고 보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지금 차이가. 34, 조금 아까 얘기하신 게 34대 60 정도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알고서 그렇게 투표하신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끝까지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상은 아니 사전투표부터 먼저 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사전투표했을 때 약 33% 정도 표차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야 이거 끝나고 나면 사전투표 없애겠다고 난리겠다.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네. 사전 투표 관련해서는 또 오늘 이슈가 있으니까 그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본투표 개표는 조금 더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보다는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아마 격차가 뭐 그냥 예측컨대는 최종적으로 한 20% 조금 못 미치거나 뭐 20% 정도 되거나 그럴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역대 가장 최악의 이제 참패를 한 게 한 10% 후반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역대 그거를 깨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 역대 보수정당이 뭐 지방선거, 총선 다 해가지고 대선 다 해서 네. 가장 강서구에서 안 좋게 나온. 네, 강서구를 국한해서. 만약에 네. 그런 식의 결과가 나온다면 가장 큰 원인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아니 이 선거는 어차피 처음부터 프레임 자체가 대통령 선거로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천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심판 선거로 가는 게 야당이 원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이 후보가 뭐 공천이 끝났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후보가 그냥 혼자서 굉장히 그 겸손하게 이렇게 주민들하고 만나는 발로 뛰면서 뭐 이런 컨셉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보면 계속해서 온 전국에 있는 뭐 그럴듯한 이제 중진들 다 모여서 사실 그 중진들이 그러면 그동안의 대통령의 실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한 분들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막 와가지고 다들 막 한마디씩 하면서 마치 줄 선 느낌을 막 주고 네. 그러면서 대통령 얘기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프레임 자체가 네.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선거로 가버린 거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총선도 이렇게 네. 갈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상이 되는 거죠. 시작도 캠페인도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평가입니다. 자, 박원석 의원님.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됐고요. 그리고 그거는 뭐 여권 내에서도 큰 이견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격차가 어느 정도일 거냐. 그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마지막까지 여당에서는 좀 희망적 사고가 있었는데 며칠 전부터 그 슬픈 예감을 여당 내부에서 눈치챘는지 네. 그 전에 선거운동할 때 안 하던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얘기죠? 이거 총선 민심의 바로미터 아니다. 그리고 총선 전초전 아니다. 그리고 이 뭐 기초단체장 선거일 뿐이다. 급기야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비대위 안 간다. 네. 근데 이런 얘기가 여당 지도부들이나 그 지도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며칠 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이게 격차가 생각보다 크겠구나. 굉장히 많이 슬프겠구나. 이런 예감을 저는 한 거라고 그렇게 읽었고요. 앞서 이현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엔 대통령의 선택이었습니다. 직을 상실한, 구청장 직을 상실한 후보를 사면복권해가지고 다시 공천한 거. 그거 뭐 용산이나 대통령의 뜻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도부는 막판까지 이 선거를 뭐 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고심이 있었는데 할 수밖에 없었던 선거가 됐고, 그리고 선거 전략도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뭐랄까요, 난맥상으로 저는 시종일관 점철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야당에서 심판론을 세게 들고 나오니까는 그에 맞불을 내려고 메모드급 선대위를 구성을 했는데 네. 정작 선거의 프레임은 지역의 큰 일꾼론으로 갔어요. 아니 그러면 지역 일꾼론이면은 거기에 나경원, 안철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선거운동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지역 일꾼하고 안 맞는 후보예요. 차라리 마곡지구처럼 거기 막 LG 데이터 센터 들어오고 이래서 대기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업 도시로 한번 강서를 키워보자. 이런 이미지를 갖는 기업인 출신이라든지 네. 이런 분을 공천해서 승부를 봤다면 선거의 컨셉이 더 낫을 거예요. 네. 근데 김태우 후보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 김태우 후보가 겸손한 선거 캠페인 이런 걸로 가려진 후보가 아닙니다. 일단 말이 너무 많아요. 이분 유튜버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거기 유세오는 거 가지고 후보인 당사자가 나서서 이 무슨 범죄 피의자가 유세를 오느냐는 식의 불필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대통령하고 한 라인이 있다. 요건 이제 김기현 대표가 띄운 건데.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 국민의힘의 영남 지도부의 수도권 선거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본인들이 울산 같은 데 선거 치를 때 먹히는 얘기입니다. 대통령과 가깝다. 예산 잘 끌어올 수 있다. 지금 수도권 민심에서 전혀 먹히지 않는 캠페인을 한 거예요. 저거 보면서 이 선거 망했구나, 국민의힘이. 네. 이런 예감이 들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격차가 훨씬 더 크고 투표율이 높아진 만큼 이 심판론이 덩달아 높아진 게 아닌가 그렇게 네.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모두 선거에서 패배하면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도 똑같은 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질 수도 있을 것이고 호사가들이 무슨 뭐 이렇게 될 경우에 비대위 체제로 가고 비대위 체제에는 뭐 전화 무슨 뭐 누구나 뭐 이렇게 원희룡 비대위. 얘기를 하는데 지도 체제가 자주 바뀌는 정당을 쳐놓고 제대로 되는 정당이 없습니다. 지구 이기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당 전체를 흔드는 그 선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요거 하나 좀 정리를 하고 가고 싶은데, 일단 진다는 개념 정리. 낙마 자체가 지는 것이냐, 아니면은 뭐 격차에서도 뭐 지고 이기는 게 있느냐. 왜냐, 이런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개념 정리부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국민의힘 쪽에 아까 박원석 의원이 지적한 그런 기류가 있었어요, 분명히. 네. 이 선거의 의미를 축소하고 이게
230여 개의 기초단체 중에 하나의 선거일 뿐이다. 네. 그리고 총선의 바로미터가 아니다. 물론 총선이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또 생길지 모르죠.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는 지금 받은 성적표예요. 네. 그거는 부인해서는 안 돼요. 네. 지금 현재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성적표거든요. 어떤 여론조사가 24만 명이 넘는 샘플을 돌리는 여론조사가 어디 있어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투표하신 분이 24만 명이 넘잖아요. 네. 그러니까 24만 명의 적극적인 의사를 물어본 거거든요. 네. 그 결과로 예를 들어서 20% 넘게 여당이 졌다? 그러면 지금 민심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은 정확하게 반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서 잠깐 자료화면에 나온 것처럼 지도부 자꾸 바뀌는 당치고 잘 되는 정당이 없다고 하는데 아니 잘 되는 정당이면 지도부가 안 바뀌죠.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거라도 해야 되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네. 역설적이게도. 한 표를 줘도 진 거고 1%를 줘도 진 거긴 하지만 네. 근데 이번 선거가 여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선거예요. 선거의 명분이 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심 여당 내에서는 한 10% 이내로 진다면 그야말로 젖잘싸. 지긴 졌지만 이걸 가지고서 내년 총선의 참패를 예감하는 네. 그런 선거는 아니고 지도부 교체까지는 거론되지 않을 수 있는 근데 이런 어떤 가능성, 그런 여지를 두고 선거를 치렀는데 지금 아직 개표가 끝난 건 아니지만 네. 지금 뭐 중반부로 가고 있는 추이로 봤을 때 그 예상보다 훨씬 더 이 격차가 크게 지금 네. 나타났단 말이죠. 이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당장 어쨌든 공천을 하고 공천장은 당대표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뭐 대통령의 눈치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그리고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지도부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보세요. 서울이 앞서 이제 김영남 의원이 얘기했듯이 24만 명 샘플, 이거 이제 실전을 돌려봤는데 이 정도 격차가 난다면 경기도는 어떻겠어요? 지금 경기도에서 출마하려고 한 후보들은 이걸 보면 정말 경악할 상황이에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보다 경기도는 더 안 좋거든요. 더 안 좋거든요. 네. 경기도에서는 거의 총선을 못 치르는 상황이라고밖에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네. 당연히 지도체제도 바뀌어야 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대통령의 총선에 대한 인식, 네. 대통령의 여당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당의 선거 전략이 나올 수가 없는 네. 그런 격차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격차율이 10%포인트 이상 나면은 이건 무조건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갈까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지금 이제 이래도 그렇게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격차가 이렇게 크게 벌어져도 이런 것 때문에 걱정들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웬만해서는 지도부는 그냥 간다라고 어떤 내부적인 이제 그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은근히 들려요. 그래서 그 웬만하면이 뭐냐 도대체.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강서구의 어떤 지역적 특성을 생각을 했을 때 한 5% 정도 차이 뭐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게 10% 넘어도 굉장히 심각한데 만약 20% 정도 된다. 그럼 네. 이거는 선거를 그러니까 나갈 필요가 없는 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총선 자체가요? 네, 그런 게 되는, 완전히 창피당하는 선거가 되는 거죠. 고생만 하고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애초에 보면 공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명분이 없는 공천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공천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비판들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부만의 문제냐 도대체. 지도부는 당연히 문제가 있고요. 그럼 첫 번째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공천이 명분이 없이 과거에 민주당이 그때 보궐선거 시장 보궐선거 할 때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할 때. 예. 그때보다 더 심각한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비판해 놓고 그때 얼마나 크게 졌습니까? 국민들이 그런 명분 없는 공천을 절대 용납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묵과하고 그냥 하면서 박수 치면서 넘어가신 분들 다 저는 책임져야 성찰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특히 이것을 어디서인지 모르지만 눌러가지고 억지로 나가게 만든 거 아닙니까? 공천 밖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짐작컨대는 이거 뭔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아니냐, 이 의지가. 그러면 저는 이게 쭉 어디서부터 연결이 되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국정 지지,
그다음에 이 선거뿐만 앞으로 총선 더 심합니다. 완전히 대통령 중간평가 선거 됩니다. 그러면 2년도 채 안 됐는데 대통령의 중간평가가 이 수준이란 말이냐. 그랬을 때 이거는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게 정당이라는 게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네. 이대로 가면 그냥 폭망이 폭망. 그래서 총선뿐만이 아니라 정당의 정권 재창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과 당의 관계 이것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정당은 다시 정권 창출을 해야 되니까.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고요. 이 총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판을 키웠냐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결정을 하는데 관여하는 사람들이 일단 선거를 잘 몰라요. 제가 보기엔. 그게 누구죠? 그러니까 당 지도부나 지도부요? 네. 당 지도부가 됐건 아니면 대통령실에 참모하는 사람들이 수도권 선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기본적으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선거를 잘한다고 착각을 해요. 아. 제일 위험한 케이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오기 직전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부터 이번 선거 결과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시도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30여 년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그래야 되는 상황인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다 바꿔야 되는 것이고 네. 사람을 바꿀 수 없는 직책이라면 네. 그 사람의 태도와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여주신 성적표거든요. 네. 아니고는 방법이 그 없어요. 이제 당위에 대한 부분인데 그 예측으로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아니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항이 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으려는 저항이 매우 셀 겁니다. 보나마나. 네. 아니 지난주부터 벌써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이걸 만들어내야죠, 변화를. 네. 본질을 피해 가신다는 생각을 해요.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아니 왜 지도부가 모릅니까? 지도부는 처음부터 공천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공천을 하게 만든 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책임질 사람은 분명히 딴 데 있는 거예요. 그건 확실하게 대통령실과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걸 거기서 책임을 못 지니까 저는 지난 며칠 동안에 앞에서 보여주신 자료 화면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부과될 이 책임에 대해서 지금 회피하기 위한 모든 연막을 피우고 있다. 그다음에 아직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정확하게 작전을 못 짜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워낙은 생각을 한 건 뭐냐면은 추석 전에 이재명 대표 집어넣고 구속영장 쳐가지고 집어넣고 네.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걸 갖다 다 판을 깔고 그다음에 엑스포 따고 이러면서 총선을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모든 게 뻐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거의 당사자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 얘기를 딱 여기서 정말 용기 있는 국민의힘의 일원이라 그러면은 대통령에 대한 뭔가 조치를 요구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그게 안 될 테니까 저는 오늘 12시 전에 김기현 지도부 이 정도면은 다 사퇴해서 내야 됩니다. 국민 앞에 사퇴 내야지. 아무것도 못 해놓고 지금 어디다가 이걸 미룬다 이루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위원님, 아직 결과가 나와요. 네. 지금 네. 개표가 지금 69.84% 진행 중이고요. 두 후보의 득표율차는 23.35%포인트. 네, 조금씩 좁혀지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줄었는데요. 예. 근데 어쨌든 이 정도 격차로 이제 개표 종반 보니까는 마무리가 된다. 그랬을 때 저는 물론 이제 이 선거 패배의 충격을 좀 흡수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나오는데도 시간이 걸릴 텐데. 네. 그래도 저는 몇 가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네. 일성이 뭐라고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정말 이 민심 앞에 겸허하게 돌아보고
쇄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면 별로 변화의 의지나 가능성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김진애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 격차면은 지도부는 늦어도 내일 아침에는 물러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정치 문법입니다. 네. 그 뒤에 어떤 지도체제가 들어오냐는 본인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네. 적어도 원내대표는 남아 있잖아요. 원내대표가 그 당분간 어쨌든 대행을 맡아가지고 뭐 이후 지도체제를 구성을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지난 인사청문회 파행 끝에 김행 후보자는 아직 임명장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대통령이 만약에 국정운영 기조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번 이제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이 민심의 아주 냉정한 반응에 대해서 통감하고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당장 김행 후보자의 임명철회 내지는 자진 사퇴 이런 가시적 조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정도를 단기간에는 좀 지켜보면 알겠습니다. 과연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들 얘기를 해요. 근데 김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수 인사들도 비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악재란 말이에요, 선거에. 그러면은 악재를 줄이는 쪽으로 선거 캠페인을 가야 되는데 왜 지명철회까지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 못했을 수도 있고요. 네. 앞서 언급이 된 것처럼 오늘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느냐. 네. 그러니까 지명철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저는 일종의 분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명철회가 되면 좀 희망이 좀 뭐랄까요, 보이고. 변화의 조짐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임명 강행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국민의힘이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인재 영입 발표를 했어요. 이제 인재 영입이 그게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인물들은 적어도. 왜냐하면 웬만한 사람들이 이게 20% 이상 참패하는 선거 결과를 보고 입당을 하겠어요? 네. 사실은 그 전에 이미 나왔어야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는 아주 이게 대통령은 뭐 근본적인 문제고요. 대통령과 당의 관계. 그런데 대표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공천이 잘못되고 사전 선거 바로 전날 이런 어떤 파행이 일어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해, 지도부가.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날 한번 보세요. 김행 후보자도 그렇지만 지성호 의원인가요? 네. 그분이 나갑시다. 나가자. 네. 아니, 그 나가는데 다른 의원들이 아무도 안 말리고 같이 우르르 나가요. 그러면 다음날 그렇게 중요한 선거가 있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의원들이 무슨 선거를 걱정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저는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인데, 근데 만약에 이 김행 후보자, 그래서 김행 후보자는 국민 면접을 받다가 스스로 자리를 박차고 나간 거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뭐 임명을 강행하네 안 하네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끝난 거예요, 그분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는 것도 아마 국민들 불쾌할 거고요. 네. 이것은 여당, 야당, 좌우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어떤 면접에 갔는데 자기가 박차고 어떤 일이든 열받아서 나와버렸다. 이러면 그게 계속된다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을 대통령은 강행하려고 하고 그냥 그런 사람을 내정하고 그런 사람을 검증도 제대로 못한 법무부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부터 해서 그다음에 당은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그냥 나갑시다 해서 같이 나왔던 우르르 따라 나가는 의원들도 그렇고 이게 끝났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 한마디 하는 사람들이 없고 총체적인 난국이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분의 임명 철회를 만약에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걸로 만약에 끝난다. 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냐면 20% 초반에서 지는 게 한 15% 정도로 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총선에서. 총선에서. 네. 크게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네. 이건 당연한 거다. 여기에서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된다. 네. 지금부터는 내년 총선을 미리 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임경빈 캐스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준비했다고요? 여론조사 따르면 내년 총선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 이걸 이제 국민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여론이 52.2%로 좀 더 높게 나왔고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여론이 40대 1%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연령대별로 좀 쪼개서 보면 20대와 30대, 40대, 50대까지 모두 정부 여당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우세했는데요. 유일하게 60대에서만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선 관련해서 정권 심판론이 조금 우세한 그런 느낌인데 계속해서 좀 불편한 내용을 좀 다뤄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남 의원님 오늘 발언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1년 6개월 정도 됐잖아요.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조금 빠르긴 한데 보통 집권 2년 차, 3년 차에 가면 정권 견제론이 나오게 마련이고 네. 역대 여론조사에 보면 정권 견제 심리가 조금 더 우세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그 비율의 숫자상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권 견제론이 높게 나온 게 아주 이례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들어서 실점이 저는 쌓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실점이 크게 쌓인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보면 일단 3월 8일 날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실점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민심이 반영된 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 신경을 안 썼습니다만 올해 4월 5일 날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국회의원 선거는 전주 을에서만 있었고 네.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방의원들 선거가 있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만 네. 금년 4월 5일 선거 결과도 국민의힘이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네. 근데 그 선거 결과는 한 달여 전쯤에 있었던 전당대회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올 들어서 쌓인 실점이 지금 드러나는 성적표가 오늘 선거 결과거든요. 그래서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회초리 세게 한 대 딱 맞을 때 오늘 네. 맞는 회초리는 그냥 회초리가 아니고 네. 가시가 이렇게 돋아 있는 회초리를 세게 맞는 거거든요. 네. 회초리 한 대 세게 맞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 바꿔야지. 네. 안 그러면 6개월 후에 총선에 정말 곤장 100대 맞는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고 회초리는 바꾸라고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딱 하나 바꿔야 된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일단 국정 운영의 기조가 바뀌어야 돼요.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정말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다가는 네. 아니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액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탈출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제 국힘을 보면서 국민의힘을 보면서 정말 애처롭고 저는 사실은 몇 년 전부터도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고 탄핵 이후에 문제가 있을 때도 국민의힘이 바로 서야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격려하고 응원하고 솔직히 이준석 대표가 나올 때도 이준석 대표 개인에 대한 선호나 불호를 다 떠나서 변화의 힘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 이준석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 네. 이러고 했지만 다시 권력의 힘을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또 다시 용병을 끌어온 거 아니에요. 이게 저는 국민의힘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도 사실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국정기조를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바꾸는 거하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새로 태어나는 거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하는 게 이게 핵심이지. 다른 거를 아무리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방법론은 어떤 게 있어요? 방법론. 대통령 출당시켜야죠. 출당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은 여전히 대통령이 공천에 영향을 미칠 거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뭐 신당을 할 수도 있고 재창당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 한은 계속해서 거기 끌려다니는 거 외에는 없어요. 네. 국민의힘이 바로 서야 됩니다. 네. 대통령 출당에 대한 답만 딱 듣고 넘기겠습니다. 현실적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네. 말이 한 그거는 마디도 안 나오는. 글쎄 이제 우리가 역대 정부를 보면 집권 거의 말년에는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도 탈당을 하고 뭐 몇 차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1년 6개월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1년 6개월이 채 안 됐죠. 네, 네. 그러니까
남은 임기가 3년 6개월이 넘어요, 지금. 근데 대통령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하는 정당? 그건 야당이죠. 여당이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때 민주당이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공천에 개입하거나 않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니, 이제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다만, 바뀌어야 되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거는 현실적으로는 그건 불가능한 네.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 그 이제 이 공천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당이 만약에 바로 서 있었다면 지도부가 어떻게 얘기를 했을 거냐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압박을 해도 네. 아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도 없고 그 우리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네. 개입하지 마십시오. 노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뭐라도 예. 아니 그래도 사실 지금 너무 실점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불과 6개월 앞에 두고 그래도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선거가 보면 그래도 1년 이상 남아야지 이게 회복이 되지 지금 너무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네. 만약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께서 갑자기 그동안에 당에 관여하던 거, 공천에 관여하던 거 이런 것들을 갑자기 다 생각이 갑자기 바뀌어서 이번에 딱 보니까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지 않는 한 네. 가능성이 없죠. 그러면 예. 정말 이것은 이게- 정말 수렁으로 나가는 거죠. 선거 전문가들이나 그 캠페인 전문가들한테 총선이 6개월 남은 지금 시점에 의미 있는 지표 하나만 꼽아달라라고 얘기하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호감도 비호감도 요걸 꼽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이게 55%를 넘고 긍정 여론이 35%에 머무르면은 선거의 백약이 무효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해요. 인물도 안 먹히고 정책도 안 먹히고 공약도 안 먹히고 그냥 그 구도 안에서 헤어나질 못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인데 2021년에 4.7 재보궐선거 때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둘 다 이제 민주당이 졌잖아요.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5%를 밑돌았습니다. 부정평가가 55%를 넘어섰어요. 이제 그런 구도하에서는 어떤 전략을 쓰든 어떤 인물을 내밀든 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예요, 여당은. 여당이 대통령의 얼굴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당대표도 바꾸고 다 바꿀 수 있어도 대통령을 못 바꿔요. 더군다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대통령들이 만든 정당이에요. 그리고 대통령들의 정당입니다. 그 힘으로 정당을 하는 그런 체질을 갖고 있는 정당이에요.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에서 대통령이 임기 말에 당적을 벌였던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때 탄핵에 내몰렸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당적 안 벌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반강제로 떠밀리다시피 해서 당적을 벌였던 역사는 민주당에서나 있는 역사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는 없는 역사예요.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바뀌지 않는 이상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밀어내고 대통령님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선거 큰일 납니다. 이러기 쉽지가 않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으면 본인의 임기 후반부도 불행할 거고 내년 총선에 굉장히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거예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권력 의지는 그런 어떤 정무적 판단과 전략이 동반될 때 그걸 진정한 권력 의지라고 얘기하는 거지. 네. 그거 없는 권력 의지는 오기죠. 네, 지금 알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오기입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민주당의 그 대표적 비명계 이원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에서, 그러니까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기면은 안주하게 돼서 오히려 총선에는 악재가 된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보궐선거에 저주라는 건 항상 있습니다. 거기서 너무 이기고 나면은 거기에 안주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런 논리는 뭐냐면은 마치 지금 국정원이 북한이 해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본인의 이원욱 의원의 본인의 생각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끊임없이 출당이 아니라 없애려고 하는 게 이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약 1년 반의 과정을 거쳐서 살아남았잖아요. 이제는 그거는 변수가 안 됩니다. 네. 이제는 뭐냐, 오히려 변수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으로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바라는 혁신, 네. 그러니까 이른바 공천 혁신, 또 당원 혁신, 그다음에 정책 혁신,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거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자신의 거취 문제는 이제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원욱 대표가 뭐라 그런다고 이원욱 의원이 뭐라 그런다고 네, 결정하는 단계가 없다면 네. 지금 그냥 잭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간단하게 사실 저희가 민주당, 국민의힘 거대 양당 얘기만 했는데 네. 권수정 정의당 강서구청장 후보의 득표율이 1.77%, 진보당 권혜인 후보의 득표율이 1.41%. 그러니까 거대 양당 이외 정당의 존재감이 너무 약해진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이것도 들거든요. 숙제로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정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분명히 어려운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를 치른 이유는 그 3당으로서의 굉장히 취약해진, 줄어든 그런 존재감을 확인하고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이 당의 태세를 좀 정립하기 위해서 이번 선거를 치렀는데 결과적으로 양당 중심 구도가 너무 세다 보니까 이 정의당을 포함한 소수 정당들의 목소리가 강서구 유권자들한테 전혀 들리지 않은 거고 네. 그렇다 보니까는 뭐 크게 의미 없는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그 정의당이 됐든 뭐 진보당이 됐든 녹색당이 됐든 이런 소수 정당들이 지금 정도의 그 유권자들의 평가 또 지금 정도의 준비 정도를 가지고 내년 총선에 뭔가 의미 있는 돌파구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고 결국에 양당 체제에 대안이 되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점에 대한 평가를 못 받는 거죠. 이제 새로운 전략이나 새로운 어떤 방향 전환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삼 또 느꼈는데요. 이 선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우리한테는 안 많고요. 물어봐요. 아니, 아까 많이 하셨으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정의당에 대해서.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